반갑습니다. 그 깊은 생각 중등원장 김성민입니다. 성공하는 중등수학 합숙 전략에 대해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초중고 수학의 특징,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될 기본 전제 사항들, 그리고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홀 강좌, 이제 중등부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깊은 생각에서 그 강좌 소개하고요. 마지막 Q&A까지 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되면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되면 더 어려워져요. 네. 보통 그렇게 느끼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질문이 길어져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질문 이해하기 수준이 높아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일단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들이 학생 때 수학 공부할 때 어땠을까? 일단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 말이 뭐냐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수학이 재미가 없어요. 극소수는 재밌어 합니다. 가르치는 애들 보면 시험 끝나고 마지막 날에도 놀러 안 가고요, 집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애가 재밌다는 애가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아이인 거고 보통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좀 빼고 중1부터 고3까지 하면 6년 동안 그 재미없는 걸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 성실성이 문제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미없고 어려워지고, 근데 그걸 꾸준히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쩌면 좀 가혹하죠. 재미없는 걸 부모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 성실함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근데 저걸 해내기가 어렵다. 이거 하나라며.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커요. 수학 교과서를 만들 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그 수학이 그런 거잖아요. 단원별로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계된 내용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관건인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6학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의 비율이 2.6이고 나의 다에 대한 비율이 8분의 5입니다. 이거잖아요. 보통 이 6학년 애들 이걸 좀 하다 보면요, 이렇게 돼요. 모모에 대한이 부모, 비율 가는 분자. 그러니까 나분의 가가 2.6. 이제 뭐만 남냐면요, 이 수학을 하다 보면 비율이 상당히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보면 그저 비율을 배울 때 나에 대한 가의 비율이니까 뭐뭐 대하는 밑줄 치고 부모, 가는 분자,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배울 땐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 보통 다 잘한다 쪽으로 가요.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수학을 하다 보면 저 비율 관계가 되게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1차 함수 fx가 ax 더하기 b에 대해서 fn 빼기 fn은 3n 빼기 3n. 일단 뭐가 바라는 거냐면 기울기랑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에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방금 봤던 6학년 문제 뭐 보이세요? 분모 분의 분자라는 건 분모와 분자의 비율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바라는 거냐면 fn 빼기 fn. 그래서 풀이 보시면 이렇게 애들은 보통 뭐라고 쓰냐면 저렇게 식을 다 써서 풀게 돼요. 근데 정확히 바라는 건 뭐냐면 저 fn 빼기 fn은 3n 빼기 3m에서 분자 분모를 n 빼기 m으로 나눠주고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면 분모가 n 빼기 n이 되고 분자가 fn 빼기 fn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간 거냐면 6학년 때 비율에다가 2학년 때 배우는
함수 값이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식을 이해하면 그냥 저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두 번째 보면 fx 더하기 k 빼기 fx가 3이잖아요. 이제 함수 값으로 보면 fx 더하기 k fx는 뭘이냐면 1차 함수 중에서 정확히는 함수 1차 함수의 y 값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니까 y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k 값이라는 건 x 증가량 얼마냐. 근데 아까 마이너스를 구했으니까 k 값은 그냥 당연히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배우면 학년이 올라가면 그 비율에다가 2학년 때는 중2 때는 함수 값을 대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나면 참 좋은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요, 제일 기본 문제예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y는 2x 더하기 a가 서로 다른 두 점에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1대 a 값 찾으세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게 돼요. 고1에 가면. 그때 저 두 점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y는 2x 더하기 a잖아요. 그럼 저 직선의 기울기가 2. 그 말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이 1대 2. 그거를 알면 되게 쉽게 풀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아이들 보통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풀이만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맞았다고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연계성이라는 게 저래요. 6학년 때는 되게 쉬웠는데 거기다 그걸 기본으로 위에다 뭔가 더 씌우고 더 씌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저 연계성 때문에 분명히 배웠던 내용인데 지금 저희 반 아이들도 그래요. 지금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전에 배웠던 것들에 더 쌓아야 되는데 거기 과정을 어려워하죠. 그래서 저 연계성이란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이게 중요해요. 중고등 수학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은 대수 파트인데 화살표 보이죠?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는 단원이 항상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단원 수, 두 번째 식, 세 번째 방정식, 네 번째 함수. 그래서 쭉 보시면 1학년 때 자연수 갔다가 2학년 때 유리수와 수능수, 3학년 때 제곱인과 실수. 다음에 1학년 때 문자와 식, 2학년 때 식의 계산, 3학년 때 인수분해. 다음에 1차 방정식, 2학년 때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다음 3학년 때 2차 방정식. 다음에 1학년 때 좌표 평면과 그래프, 2학년 때 1차 함수, 3학년 때 2차 함수. 이 대수 파트를 좀 해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 부실하게 되잖아요. 그럼 매우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데 1학년 때 좌표 평면과 그래프를 잘 못해요. 그 와중에 2학년 거 1차 함수 하면요, 어떻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으나 잘 안 된 상태가 되고, 또 1차 함수가 안 되고 2차 함수를 가면 또 안 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문제는 1학기 과정 중에서 딱 보시면 다 수학이죠. 고1 과정. 그쪽으로 화살표가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좀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수원, 수천, 무의적분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서는 화살표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원들을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저 수학에서 보면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지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함수와 그래프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중요한데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와 그래프. 이쪽은요, 뒤에 수원, 수투 딱 보시면 수원에 보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있죠. 함수 들어가는 단원들을 배울 땐 저 수학상에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와 그래프가 기본이에요. 그 배운 내용에다가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요, 수투는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이잖아요. 예, 이쪽은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상하에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와 그래프 이쪽 단원이 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함수 단원 풀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잘 안 되면요, 뭔가 배우긴 배우는데, 그러면 저기 배울 때 보면 각 단원의 기본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외워서 푸는 정도로 해서 끝나요. 조금만 힘을 내보자 하면 발목을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얘기 드릴 게 예비 중일 어머니들 좀 많이 듣는다고 해서 1학기 과정을 쫙 연결해서 배우다 보면 아이들이 총 3번의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요. 1학년 1학기 배울 때.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배울 때 뭐가 좀 첫 번째 고비가 나타나냐면 6학년 때는 문자가 없잖아요. 나와봐야 맨날 세모, 네모, 별표 이것만 치고 있고 첫 번째는 저 1학년 1학기 때 문자를 처음 계산한다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고비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애들 저 문자가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정말 순진하게 1000x에서 x를 뺍니다. 그러면 답이 999x잖아요. 1000입니다. 1000. 1000x에서 x를 빼려면 1000만 남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1학년 1학기 거 배울 때가 문자를 처음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기 1학년 1학기에 세 번째가 문자식 있잖아요. 이쪽에서 무너진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쓸 때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하는데 거기서 무너진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한번 좀 고비가 오고 그럼 문자를 쓰게 되면 2학년 1학기까지는 잘 가요. 근데 3학년 때 또 한 번의 고비가 옵니다. 차수가 올라가요. 2학년 때까지 1차식만 다루다가 3학년 되면 2차식을 다뤄요. 그래서 실제로 2차식을 하다 보면 첫 번째 고비가 제곱인과 실수. x제곱이 2.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고비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도 2차 방정식이 또 걸리고 또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이 나오는데 맨날 직선만 다루다가 포물선이 되면 되게 많은 특징이 있거든요. 대칭성도 있고 하니까 막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2차식을 배우는 첫 번째 중3 때가 또 한 번의 고비예요. 세 번째 고비가요. 고1입니다. 고1이 되면 아까 말씀한 거 있잖아요. 문제가 길어진다. 중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그냥 서술돼 있어요. 몇 줄 안 되게.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그 문제를 쫙 늘려요. 그래서 다음 뭐가 있고 가나다 조건을 만족할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옳은 걸 찾으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 되냐면 중학교는 어떤 일반적인 식들이 없어요. 그냥 서술돼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되면 함수 문제라고 하면 함수에 대한 특별한 식들이 있거든요. 100개가. 그런 게 조건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고1 과정에 처음 넘어갈 때 또 한 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비 중일 이 정도 되었는데 수학 공부할 때 아직도 벽이 그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뚫고 넘어가는 게 일단 하나 필요하고요. 다음 중학교 2학기 과정은요 다 도형이에요. 그래서 1학년 거 도형, 2학년 것도 도형, 3학년 것도 도형인데 1학기 거랑 좀 다른 거 좀 보시나요? 화살표가 많이 없어요. 이게 관계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학년 도형, 2학년 도형, 3학년 도형 이 화살표가 없는 거 1학년 도형에서 보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평면 도형에서 넓이 구하고 부피 구하고 이거거든요. 그게 2학년, 3학년 때 안 나온다가 아니라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개념에다가 뭔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게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없다고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1학년 도형에서 넓이 부피 구하는 게 잘 안 되면 2학년 개념을 배우고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넓이 부피 구하기가 나올 건데 그때 괴롭죠. 다음에 2학년 거에서는요 도형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제 도형을 좀 하다 보면 수원에서 보면 삼각함수에서 도형이 한번 나타나고 어렵게. 그리고 미적분에 가면 삼각함수 극한이라는 단어에서 도형이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봐도 미적분의 29번 문제가 또 도형 문제인데 거기를 풀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그 미적분 29번을 풀기 위해선 미적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때 보면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랑 닮음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닮음하고 피타고라스를 좀 가르쳐보면 2학년 피타고라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2학년이어서 2차식을 못 쓰니까 2차 방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피타고라스 수라고 알려져 있는 것만 사용하게 되는데 닮음이 문제예요. 닮음이 보조선도 일정치 않고요. 그래서 그런 닮음을 좀 찾아낼 수 있으면 여기를 좀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도형은 삼각비와 원의 성질이 있는데요. 삼각비와 원의 성질은 일단 삼각비는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저게 안 되면 수원의 삼각함수 할 때 일단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학교 도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예비 중이니까 공부하실 때 중점을 둬야 될 거가 있어요. 학기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는요 일단 문자식을 잘 넘어가고 하는 게 좋은데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에서 어디 단원을 정말 잘해야 되냐면 두 번째 보면 시계계산 보이시나요? 이쪽 단원에 보면 지수법칙이 있고 복잡한 시계계산 문제를 연습하게 돼요. 그래서 2학년 1학기에서 시계계산은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식들을 계산하는 걸 연습을 안 해놓으면 3학년 때 고1 때 가면 그보다 더 복잡한 식이 나오게 돼요. 그걸 근데 아이들이 정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에서는 두 번째 단원 오히려 1차 함수도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수학 공부하기 위한 기본 연산인 시계계산에, 그래서 시계계산 2학년 거 시계계산 연습하실 땐 기본 문제도 하는 건 좋은데요. 좀 어렵고 복잡한 식 정리까지를 연습해 주셔야 이후에 공부할 때 배울 복잡한 식들이 좀 해결이 될 거예요. 다음 중학교 도형 쪽에서 두 군데예요. 하나가 닮음, 하나가 피타고라스. 그래서 실제로 좀 닮음을 해보면 아이들이 꽤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닮음 좀 가르쳐 보시면 우리 아이가 닮음을 좀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요 조금 도형 감각을 한 번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닮음이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보통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공식 없는 단원. 공식 있으면 그래도 외워서 써볼 텐데 공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요. 닮음이 딱 그래요. 좀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데 보조선이 일정치 않아요. 정말 직관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닮음하고 피타고라스하고 그다음에 3학년 것도 그래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각비 그리고 원의 성질인데 여기는 도형 문제 나올 때마다 저기가 좀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 드린 건요. 이런 연계성이 있으니까 이제 아까 그 얘기 문제가 좀 이해가 되시죠? 앞에 게 배웠고 거기에 어려운 개념들이 추가해서 가는데 이 앞에 내용이 부실하니 추가 내용으로 보면 이해하는 건 없고 단순 계산만 남게 되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그 단순 계산마저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지금 아이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리할 게 초중고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아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을 보면요 딱 저거예요. 기초 연산 능력, 다음에 사고력, 직관, 규칙성, 공간 지각력 딱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중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좀 안 하려면 저 첫 번째 기초 연산 능력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 분소수의 혼합 계산 있잖아요. 그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예전 교과서보다 양이 줄었어요. 예전에 분소수의 혼합 계산이 분수의 계산, 호수의 막 했는데 그게 양이 줄어서 실제 중1 아이들 좀 실제로 받아보면 그런 연산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한 아이인데 거기다 문자를 쓰려고 하니
아까 1000x 빼기 x 같은 그런 일이 사태가 벌어져요. 근데 여기까지 오다가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문자 기호의 등장. 이건 1학년 1학기 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약속된 정의를 증명하고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3 때도 그렇고 고1 때도 그렇고 2차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차 방정식 때 많은 걸 배우지 않았거든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해 공식 하나 배워요. 근각에서의 관계 하나 배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왜 어려워할까? 그 두 개의 공식을 어떤 국면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웠던 내용이 6학년 때까지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제 정의와 성질을 쓴다는 건 그 성질들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연습량이 초등학교 때보다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그게 함수 일반식으로 쓰면서 이 함수 일반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니? 를 물어보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기 쓰는 걸 중고등학교 되면 딱 그거예요. 배웠던 정의와 정리를 얼마나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는가. 그 말은요. 근해 공식과 근각에서의 관계를 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 풀어요. 그 말은요. 그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쓸지를 연습이 아직은 부족하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올라갈수록 또 어려워져요. 요구하는 바가.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또 달라요.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하게 되면 정확히 증명하지 않아요. 교과서 구조가 2차 함수라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몇 개를 그려서 그 식을 유추해보자. 이렇게 변할 것이니까 식은 이렇게 되겠지. 해서 교과 과정이 아이들을 이해시킨다예요. 교과서가.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몇 번 그러니까 그 규칙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를 기반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그거를 정말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한 번이 바뀌죠. 초등에서 중등 올라올 때처럼. 중학교 때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증명하면서 그 성질을 써먹어야 되니까 점점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결되시죠. 연계도 돼 있는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바라는 내용 자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학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태. 그래서 이 정도가 좀 일단 수학은 좀 어렵고 다음에 이제 수학 학습에 대한 전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건 좀 어머니들 알고 계신 거. 첫 번째는요. 이제 예비 중1이라면 이건 예비 중2도 똑같은데요. 첫 번째는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지금 2년째 되는데요. 이걸 좀 집에 있는 아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 수업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참 심할 때는 전부 다 온라인 수업만 할 수밖에 없던 국면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태도 좀 벌어지냐면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 아이들은 뭔 일이 있어도 학원에 자기는 와야 된다 이제.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와야 된다라는 아이들까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댁에 있는 분들도 자녀분이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지난 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좀 심각해요. 학력 격차가 좀 나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했을 때 그 아이들이 성실도 차이로 좀 격차가 벌어지기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에 올라온다고 하면 초등학교 때보다는 그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던가 그리고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하나 좀 판단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예비 중1이라면 자유학년제가 문제예요. 이제 이것도 자유학기제로 이제 좀 몇 년 뒤에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아이들한테는 해당 사항 없고 일단 보면요. 자유학년제가 되면 일단 지필평가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코로나 전에도 그랬는데 자유학년제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시간표 자체가요. 학교에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럼 점심을 먹어요. 그럼 집에 오기 전까지 뭐 많은 학교는 7교시까지 하는데 그럼 5, 6, 7교시에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창의사고력, 스포츠, 직업체험 하면서 그냥 놀다 와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자유학년제를 잘 통과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염두에 두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실히 좀 버텨서 1년을 또 보낼 수 있는가를 일단 어머니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비 중1이라면 또 하나가 고교학점제 뭔가 바뀐다더라. 선택 과목하고 성적 표기 방식만 확정이 되어 있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선택 과목 성취도가 절대평가면 A, B, C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이제 바뀌면 뭐가 있냐면요. 40% 미만 아이가 있어서 미이수가 있어요. 저건 이수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쟤는 그거 40% 맞은 아이는 미이수니까 학점을 못 취득했잖아요. 예, 거기서 고등학교에서 저 과목을 다시 제2수학에 과목을 개설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못할 일은 벌어질 게 없다가 있고요. 다시 좀 앞으로 가서 그래도 교과 성취도 평가 방법이 좀 달라요. 현재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성취도 A, B, C, D인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절대평가예요. 90점 이상 A, 8점 B. 근데 뒤에 보면 플러스 석차 등급 병기잖아요. 석차 등급 병기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1등급, 2등급. 4% 1등급, 11%까지 2등급. 그걸 병기했는데 보실 건 뭐냐면요. 현재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성적표를 보면 A, B, C도 나오는데 등급도 나와요. 근데 예비 중일 어머니들이라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 좀 바뀌게 돼요. 공통 과목만 석차 등급이 병기가 돼요. 1등급, 2등급이 나오고 저기 보시면 현재는 일반 선택 과목도 상대평가였어요. 근데 현재 중1 아이들은 선택 과목이 일단 일반, 융합, 진로 이렇게 좀 세 개로 또 분리가 될 건데 그 과목은 전부 다 절대평가예요.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내신 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게 고2 때 보면 보통 수원 수투 요즘 배우는데 거기까지가 다 상대평가였어요.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 그런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면 절대평가가 된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딱 느낌 오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대학교 보내야 돼요. 그죠? 학교 선생님인데 절대평가예요. 시험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당연히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가 원래 고등학교가 예전에는 절대평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적 부풀리기가 너무 세서 상대평가로 바뀌었는데요. 그 절대평가일 때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A만 넘으면 90이잖아요. 그냥 A를 맞춰야 되잖아요. 수학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도 있었냐면 학교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100점 맞은 아이가 있을 거잖아요. 100점이 한 몇 명쯤 나왔을까요? 정규에서 149명이 100점 나왔어요. 그럼 99점 맞으면 우울하잖아요. 이제 150등. 근데 그게 우월할 게 아니었어요. 그땐 절대평가니까 A면 돼요. 학교 내신이 98점인지 90점인지 모르고요. A만 돼요. 그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걸 좀 보시면 이거 이제 보셨죠?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모든 과목이 교과서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가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일단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행렬이 좀 사라졌었는데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행렬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 논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 과목 있잖아요. 공통 과목을 몇 개 안이 있어요. 현재 변형처럼 좀 수학 상만 넣자는 것도 있고 수학 상하만 넣자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긴 하는데 일단 보시면 공통 과목이 그리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기억할 건 나머지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면 딱 하나예요. 저기는 절대 평가다. 조금 현재 고등학생보다 부담이 좀 덜하다. 이거라며.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요. 언제를 보시면 되냐면 내년 이맘때, 내년 10월달 그 정도가 되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도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초3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오면 중학교 교과서 동시에 바뀌게 되는데 내년 이맘때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떻게 바뀔지가 발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교과서가 바뀐다?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논의 중.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건 지금 예비 중1이시라면 자녀분이 중3 됐을 때 자녀분이 중3 됐을 때 10월쯤이 되면 교과서가 바뀌고 개편되잖아요. 그럼 자연히 따라올 게 하나 있겠죠. 대입. 그러니까 대입은 항상 3년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비 중1이라면 예비 중2, 중3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현재 때로 가는 거고 예비 중1이라면 우리 자녀가 중3이 됐을 때 한 10월 달쯤 되면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를 발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딱 두 개. 내년 10월, 11월 이때 교과서 개편안이 나오는데 어머니들 별로 관심이 없겠잖아요. 이건 뭐 다른 데 다 바꿔서 가르쳐 줄 거니까. 두 번째만 신경 쓰면 돼요. 중3이 됐을 때 대학교 입시가 개편된다.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라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아까 코로나랑 자유학년제랑 엮여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실력은 어떻고 성실함은 어떻고 학습 의욕이 어떻고 수학 감각이 어떻고.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게 오프니까 이게 질문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저 4개 중에서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실. 예, 성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적 감각을 얘기하기 쉬운데요. 수학적 감각은 어느 국면에 필요하냐면 심화 하다가 정말 심화의 끝지점에 갔을 때는 감각이 있고 그 차이가 좀 커요.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 반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 성실성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예비 중이면요. 제가 많은 거 안 봐요. 하루하루 항상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올라가 3년이 올라가면 공부량이 아까 이제 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날 꼬박꼬박 성실하게 하는 양, 그 습관이 안 쌓이면 양이 늘려나갈 때 아이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성실성에서는 어머니들이 양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영특해요. 저 성실성이 아이가 정말 성실한 것도 중요한데 아직은 어려서 부모님이 옆에서 강제해줘야 될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성실성과 그리고 매일 해야 될 거 꼬박꼬박 일정량을 해내는 거, 그게 좀 하나 필요하고요. 다음에 수학적 감각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근데 저기에서는 이제 좀 뭐가 하냐면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도형 감각은 발문을 좀 해보면 될 거고 또 대수 쪽 판단도 필요한데 이쪽은 함수 단원을 좀 해보면 돼요. 함수가 수학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감각은요, 제일 우울한 아이들도 있어요. 매우 성실한데 감각이 부족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있고, 걔는 보면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반에서 테스트를 보면 꼴등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성실한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애들이고 그 마지막에 심화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못 넘고 있는 중. 그래서 그런 아이라는 판단이 좀 들면요, 그런 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길게 보시라. 어차피 지금 수학하는 게 수능 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분야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성실한데 감각이 안 좋으면 지금 중3이어도 3년의 시간이 있고, 그 3년의 시간 정도에서 돌파 못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요, 어머니들이 마음을 좀 단단히 드셔야 돼요. 옆에서 보면 가르치는 저도 보면 짠하거든요. 애는 맨날 밤새 공부하고 와서 눈은 퀭한데 또 죽기 살기도 듣겠다며 앉아있고. 근데 그걸 보는 제가 그런데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더 짠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아이를 길게 보시고요. 아마 뭔가 테스트 같은 거 보면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제일 필요한 게 격려예요. 이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 좀 얘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재 실력, 성실성, 학습 의욕, 수학 감각을 잘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바라보시길 좀 중요해요. 현재 상황이 이렇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지 그게 냉정하게 안 보면요, 아직 예비 중일은 그런 마음을 좀 있어요. 1학년 때 1년 동안 좀 나가다가 안 되면 2학년 때 백하면 되지, 그래 다시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이걸 좀 무시하고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저 네 가지를 정말 잘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일단 저는 성실성, 다음이 학습 의욕, 그 다음이 감각. 이 순서로 하고, 현재 실력은요, 어머니들 잘 알잖아요. 어디서 많이 찔리고 있고, 그 정도를 좀 판단하시면 이 판단하에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남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항상 수학하면 이제 그게 남잖아요. 심화도 해야 되겠고, 근데 선행을 안 하기엔 또 불안하고, 옆집 누군가 어딜 나간다는데 왠지 우리 아이가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요, 아까 지금 냉정히 판단한다 하에 자녀분이 상중하 어딘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위권이라면 저 삼각형이요, 저렇게 상위권이 많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저게 많다의 의미가 아니라 저 아이들이라면 심화와 선행을 늘리셔도 된다. 늘리셔도 된다. 하위권은 이제 뭔 의미인지 알겠죠? 선행을 할 때가 아니다. 자기 학년 거 열심히 하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이 저래요. 1레벨 쪽은 선행을 나가면서 7레벨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데 그 아이들은 자기 학년 것만 이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일정적으로 자기 학년 것만 하면, 상위권이라면 선행을 많이 나가셔도 된다. 근데 하위권이란 판단이 드시면 옆집에 누가 뭘 한다는 거에 귀를 막으시고, 그래서 여기 판단이 중요한데요. 좀 자녀분들 잘 냉정히 판단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가시면 되고, 그래서 겨울방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거면 참 좋겠어요. 부탁드릴 게 첫 번째는 공부 습관, 공부 시간 확보인데요. 제가 학원에서 설명할 때도 초1, 6대까지 아이들이 해야 될 거 1순위를 적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1, 6대까지는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습관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학원 봐도 예비 중1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치동에서는 나름 숙제가 많은 학원이에요. 그 숙제의 양을 감당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성실성의 수학은 관건이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아이들 중에 습관이 잘 잡힌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라면 어머니가 걱정할 게 없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든 어떤 상황이든 습관이 좀 안 잡혀 있다, 이런 분들은요, 이번 겨울방학 때 전쟁을 불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예비 중이라면 어머니가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공부 습관 찾는 거랑 매일 학습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풀이과정 쓰기, 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부탁드리는 게, 풀이과정이요, 초6 때 풀이과정과 중1 때 풀이과정이 달라요. 초6 때는 아까 직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보고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한글로 쭉 쓰면요, 선생님이 아이고야 너 잘 썼다 칭찬하는데요. 중1 정도 되면 실제로 이제 2학년에 이제 시험을 처음 보니까 2학년 때 이제 시험 대비돼서 서술형 쓸 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처음 돼서 저희 학원 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서술형 쓰는 거 보면요, 아직 초등학교 서술형을 못 벗어나는 거 있어요. 문제를 푸는데 한글로 다 써요. 근데 아까 중학교는 식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 등호 쓰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등호 쓰는 대신에 2x 더하기 3은 5이므로 2x는 2가 아니라 2x는 2이고, 그러면 x는 1이 있다, 이렇게 써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 풀이과정 쓰기를 좀 연습하시는데요, 좀 이번 겨울방학 때 저 풀이과정 연습은요, 저희 학원도 그렇게 운영해요. 예비 중이면 겨울방학 때 서술형 대비 교재가 따로 있어서 매번 올 때마다 연습을 하는데 절대 어렵잖아요. 뭐만 하면요, 중1 1학기에 보면 정수와 유리수에 숫자 계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랑 방정식에 보면 복잡한 1차 방식 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쓰기 정도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오답 노트도 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틀린 문제들을 다시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어머니들도 아마 학생 때 그랬을 거예요. 문제가 틀려요. 책에 썼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보려고 책을 넘겨보는 거예요. 틀린 문제가 보이죠? 그럼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때 눈이 어떻게 된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난 어땠을까?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밑에 풀이가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넘기면서 틀린 걸 다시 본다, 이 상태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 착각에 빠져요. 이건 아플 수 있는 거.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시험 볼 때 그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은 한마디 합니다.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못 푼다. 아주 안 좋은 건 그거예요. 본 적은 있다. 답은 안다. 풀이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오답노트라는 게요, 실제로 저도 학생 때 잘 못했어요. 이거 딱 하나요. 정말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 현재 아이들한테도 죽기 살기 오답노트 시키고 있는데, 저게 좀 습관이 잡히면,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 좀 습관이 잡히는 애들 뭔가 숙제가 다 틀렸잖아요. 그럼 일단 자동 오답노트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3년째 그렇게 하는 애들은. 그래서 저게 좀 힘든 건 알아요. 애들이 오답노트 만들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습관적이라 습관을 좀 지금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오답노트 잘 지금까지 안 해본 아이들이면요,
거기다 그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또 하루에 2문제, 3문제 해서 양을 늘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어머니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좀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중학, 스마트홀 중학에 깁생 강의가 좀 올라가 있는데 그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 깊은 생각이 교재가 색깔별로 돼 있어요. 블루, 레드, 그린이 있는데요. 블루가 제일 어려워요. 다음이 레드고 그린이 제일 쉬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레드를 올렸거든요. 강의를 찍어서.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그린은 누가 풀까요? 저희 학원 1레벨이 잘하고 7레벨이 못해요. 학원 레벨별로, 레벨에서 7레벨 애들이 겨울방학 때 좀 쉬운 거 공부하고 학기 중에 저책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죠? 그 정도의 점수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레드를 좀 저희가 2번째 레드를 올렸는데요. 이 정도만 정말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으면 학교 내신 정도는 쉽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거기 레드 교재가 해당 과정에 대해서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도 좀 돼 있고요. 다음에 단원간 연계를 하는 논리적 사고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 내신 문제들, 그러니까 기본이 강남, 서초, 송파 이 3구에 있는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해서 이 정도는, 그러니까 레드에 보시면 아예 기본 문제는 없어요.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책을 다 학원 교재 제가 다 만들고 있는데 20년째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지의 경향을 보면서 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만든 책이어서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걸 찍으신 선생님들이 깊은 생각이 요즘에 많이 좀 있던데, 깊은 생각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려면 그냥 아무나 시키질 않아요. 학원 내에 연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수원을 통과해야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근데 보통 한 1년 정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저기를 찍으신 분들은 누구냐면 그 연수원이면 배우는 선생님도 있겠으나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재가 뭐였을까? 선생님은 누구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치동에서 저희 학원에서 다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찍으신 내용이니까 좀 부탁할게. 저 한 것만 잘해도 된다. 그래서 잘 될 때까지 복습하자. 이게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마트홀에서 들으시면 그냥 대치동에서 듣는 거라 생각하시고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 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 Q&A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3가지를 좀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초학습이 부족하여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기초학습을 올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족한 학습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아이라면요, 욕심을 좀 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중인데 기초학습이 부족하다는 건요, 6학년 과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욕심내지 마시고요. 뭘 하시면 되냐면 아까 좀 잠깐 얘기 드렸던 거, 6학년 때 무슨 넓이 구하기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산, 분소수의 계산. 그러니까 일단은 6학년 과정까지 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좀 어려워한다면 6학년 때 배우는 분소수의 기본 연산들을 좀 충분히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족하다면 6학년에서는 분소수의 계산, 기초연산. 그러니까 실제로 중학교 오면 그게 안 되는 데 있어요. 6 나누기 4가 되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 4분의 1. 이게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부분을 다시 연습하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정말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x분의 1000x면 x가 약분돼서 또 1000이에요.
그쵸? 네. 그게 안 되는 애도 있어요.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저런 아이들이라면 6학년에 분소수의 계산 일단 연습하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 들어와서 잘 안 되면요 거의 문자식 단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도 조금 충분히 연습을 시키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엔 어머니가 귀를 많이 닫으셔야 돼요. 저런 아이라면 좀 욕심을 좀 포기하시고 자기 학년과 과정만 충실히 일단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예비 중학생이 갖추는 수학 학습 습관 팁을 알려주세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수학이 좀 어려운 게 습관적인 부분이 커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어려워하고. 그래서 예비 중학생이 갖춰야 하는 수학 학습 습관 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딱 그것밖에 없어요.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시키세요. 어떤 특별한 팁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잡아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3월달이 되면 또 학교가 내년에 논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습관들이 무너지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거.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수학은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선행 때의 개념을 익히고 현행 때의 심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유형별로 반복해야 될까요? 항상 이건 예비 중이라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좀 부탁하는 거. 책을 여러 번 본다. 그래서 선행할 때 개념, 현행할 때 심화 이런 것도 맞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건요. 저는 책을 여러 번 보는 걸 안 좋아해요. 시켜보시면 알 거예요. 뭔가 책을 풀었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럼 오답을 했잖아요. 조금 지나서 그 문제집을 다시 풀어보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틀렸던 거 또 틀려요. 이제 그래서 일단 나가실 때 책을 여러 번 보는 것보다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같은 책을 같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틀리고 있고 어디를 틀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 번을 보면 숫자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틀렸던 거 여기서 틀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들 모습은. 근데 같은 책을 보면 여기서 틀렸는데 또 보니까 또 틀려. 이건 뭔가 다시 봐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 때 개념 있고 현행 때 심화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잘 판단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1레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수학상을 해요. 근데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배운 아이들도 있는데 처음 배운 아이들 발이 있고도 기본이 아니라 응용까지 가요. 실력까지 한 방에. 일단 첫 번째 전제는 3학년 1학기 심화가 잘 됐다요. 그런 아이들이라면 처음 배울 때 정말 잘한다는 아이가 된다면 처음 배울 때 기본을 배우면서 심화까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1레벨 아이들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도 3학년 되면 처음으로 수투를 배워요. 근데 수투를 배우면서 바로 심화까지 나가요. 한 번에. 그거의 전제는 수학상화가 잘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라면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보면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잘 안 되는 애 있잖아요. 걔는요 선행 때 개념이 있고 현행 때 심화가 아니라요 현행 때도 개념이에요. 그것만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에 항상 그게 빠져 있어요. 어머니들 얘기할 때 보시고 주어. 우리 아이는 이런 건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라는 주어가 있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으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하시면 저는 아이들마다 다르다. 실제로 3학년 1레벨은 또 중3 끝날 때 좀 미적분을 하는데 처음 배운 애들일 거잖아요. 다 처음 배워요. 저희 반에도. 그런데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4점 문제까지 한 방에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선행 때 개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걸 버리셔야 돼요. 처음에 뭘 풀고 두 번째 못 풀고 세 번째 못 풀고 정답이 얼마니까 여긴 잘 돼서 패스. 이게 아니라 어머니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의 상태를. 되셨죠? 네, 수고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큰 박수로